여행입니다. 우리가 여로형 소설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개 여행이 중요한 그 형식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출발할 때와 돌아와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행은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 아래에서 이 위로의 여행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행의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 보시죠. 여행을 떠나고 이틀만 지나면 사람은 삶에 아직 굳건히 뿌리를 박지 않은 젊은이가 그렇듯이 자신의 의무, 이해관계, 걱정 및 전망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 즉 일상생활로부터 아련히 멀어지게 된다. 공간도 시시각각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시간을 훨씬 능가하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공간도 시간과 마찬가지로 망각을 낳는다. 공간은 인간을 여러 관계로부터 해방시키며 인간을 원래 그대로의 자유로운 상태로 옮겨놓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면은 익숙한 장소를 벗어나면은 나는 원래 내 모습, 원래 그대로 자유로운 상태에 이를 수가 있죠. 아마 여행 많이 해보시면 알 겁니다. 여행 가면 정말 자유로워지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익숙한 곳에서는 못 하잖아요. 눈치 보이고. 자기 검열장치가 확실하게 작동하죠. 근데 여행 가는 순간에는 달라집니다. 여기 공간도 망각을 낳습니다. 시간도 망각을 낳듯이. 그러니까 공간을 이동하는 순간 나는 저 세상, 저 아래는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죠.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공간은 고루한 사람이나 속물조차도 순식간에 방랑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공간의 변화가 시간은 망각의 강이라고 하지만 여행 중의 공기도 그러한 음료수인 셈이다. 그 망각의 강하면 레테 하니까 강물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공기도 하나의 음료수인 셈이라는 거죠. 다른 공간의 공기도. 그런데 그 효력은 시간만큼 철저하지 못한 반면에 더 신속하게 나타난다. 공간을 이동하면은 전혀 다른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게 관광할 때하고 여행할 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여행이어야 합니다. 여행이 이 소설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교양소설의 기본 형식이죠. 여행이 기본 형식입니다. 그 다음 세텐브리니가 얘기하는 이성, 계몽, 진보입니다. 이게 유럽 정신의 위기의 중요한 상징이에요. 이 세텐브리니라는 인물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은 결코 고상하지 않으며 결코 존경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질병에 대해서 의미를 적극적으로 펼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 자체가 병이거나 또는 병을 일으킵니다. 요즘은 소설 열심히 읽고 시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병자축에 속하죠. 열심히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돈벌이에 몰두한 사람들은 이 계몽과 진보의 선상에 있는 사람이고, 할 일 없이 이 소설 나부랭이나 읽고 예술 나부랭이나 하고 돈 안 되는 짓 한 놈들은 다 환자들인 셈입니다. 세텐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시민적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올바른 의미에서 시민적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술을 포기하고서는 인간의 시민적 삶이 불가능하다는 게 토마스 만의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파란 글자만 주로 보시죠. 그러한 생각은 조화로움과 건강함이 미신적고 악마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반면 당시에는 허약한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았던 흉흉한 시대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병은 결코 고상한 게 아니다. 그렇죠? 병이거나 또는 병을 일으킨다. 이런 견해가, 고상하다는 견해가. 그런데 그러한 견해가 낡아 빠지고 추한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한다면 나는 그러한 견해에 관한 당신의 혐오감을 가장 확실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 참 어렵게 쓰죠. 당신이 나를 얼마나 혐오할지 내가 얘기해 줄게. 한번 들어봐봐. 이 말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인간적인 것의 이념이 만화로 타락하고 전락한 시대의 소산으로 미신이 성행하던 후의 막급의 시대에 생긴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찬양은 비이성의 시대, 비합리적인 시대에 생기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로움과 건강함이 악마적인 것으로 간주될 때 병을 찬양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반면 당시에는 허약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은 흉흉한 시대에 생긴 것이란 얘기죠. 그런 시대나 질병을 찬양하지 이성이 이 세계의
인간의 특권이 된 세상에서는 그건 이 질병은 인간의 치욕이자 굴욕이라는 겁니다. 이성과 계몽은 인류 영혼에 깃들어 있던 이러한 그림자를 쫓아버렸습니다. 병적인 것들을 다 쫓아버렸다. 아직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오늘날에도 그림자들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 일이라 불립니다. 엔지니어 양반. 지상의 일이자 지상을 위한 일이며 인류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문장이 조금 난해하긴 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이성과 계몽이라는 두 힘은 그러한 싸움을 하면서 나날이 새롭게 단련되어 언젠가는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켜 진보와 문명의 길 위에서 더욱 밝고 부드러우며 순수한 광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기에 첨단하였고 이 첨단한 무기가 2천만 가까이를 다 살상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 AI가 증명해 주듯이 인간은 점점 기계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예언적일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들은 하버마스 그 이전이죠. 아도르노하고 호르카이머가 함께 쓴 계몽의 변지법에서 얘기하듯이 이성도 하나 신호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성이 하나 신호가 돼버렸어요. 이성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신화가 근대인들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세계에서 비이성들은 다 추방당해버리죠. 우리 감정들은 다 추방당해버립니다. 그 세계가 바로 이 1차 세계대전의 세계였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인간관계고 뭐고 다 파탄에 이르러버리고 이제 기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조종당하는 그런 세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템브리니는 여기에서 세계공화국까지 구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합리적으로 모든 게 통제되고 제어되는 세계. 모든 게 감시망하에 움쭉달싹할 수 없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기계적인 세계죠. 철저하게 기계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를 뉴턴이라는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인간의 삶도 기계적으로 포착하고 예상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 결과가 요양원에서의 죽음이고 장례식장에서의 철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기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러버렸죠. 이 파국은 인류세의 파국과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비관적이죠. 이 세템브린입니다. 이게 유럽 정신의 위기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렌트겐선으로 X선으로 찍은 몸을 보여줍니다. 몸을 보여주는데 그건 진료의 수단으로서만 바라보지 이걸 예술적 감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보지 못하죠. 인간의 생명 저 넘어 생명이 또 아우르고 있는 인간의 복잡다단한 측면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것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 X선을 보면서 한스 카스트로프는 자신의 무덤 속을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찍은 그 X선 사진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함께 아우를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보는 것이지. 여기 보세요. 카스토르프는 자신이 보는 것을 각오했던 것. 이제 각오하세요. 이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은 아마 공포스러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신 적 있죠? 엑스레이 사진? 특히 치과에 갔을 때 엑스레이 사진 봤을 때 그 흉물스러운 모습들. 저게 난가? 저게 내 모습인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왜? 태어나서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데 여성이 죽어가는 그 그림이 있는데 시체로 변하는 장면들 있죠. 그 그림 한 장이 인간의 삶의 무상함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여기 우리 한스 카스토르프는 무덤을 봅니다. 일단 각오를 하죠. 하지만 사실 인간이 보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 또는 자신이 그것을 보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은 것을 보고야 말았다. 즉 그는 자신의 무덤 속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 빛의 도움으로 X선의 도움으로 나중에 자신의 몸이 분해된 모습을 미리 보았던 것이다. 됐죠? 그럼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티나펠 영사의 고인이 된 선조처럼, 이 외가 쪽 집안이죠. 투시하고 예견하는 눈으로 자신에게 친숙한 몸의 일부를 바라보았다. 투시하고 예견하는 눈으로 자신의 몸에 살고 있는 죽음까지를 아울러 보는 거지. 이 삶과 죽음의 인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립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의 삶을 사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시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겠죠. 이 X선 그리고 결핵 이런 문제는 따로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에서 X선을 찍은 몸은 곳곳에서 나옵니다. 우리 그 클라우디아 쇼샤 부인의 엑스레이 사진을 선물로 받죠. 그 장면 기억납니까?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을 오로지 내가 갖는다는 의미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아까 담배뿐만 아니고 연필 그리고 이 엑스레이 사진 이런 것들이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서사적 매개물들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생명의 유기적 성격, 그리고 이 생명이 하나 인간의 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계의 모든 관계 속에 인간의 삶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이 얘기한 명언이 있죠. 우리 모두는 별들의 자식이다. 이 얘기가 여기서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원소의 배열이 다를 뿐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몸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원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와 국가들도 유기적 생명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유기적 성격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계적, 외계할 때 이 안에 내계적 천체가 작다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일지도 모른다. 극히 작은 진료 부분의 우주적 성격이 명백히 드러난 순간에는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는 기준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안팎이라는 개념도 차츰 확고한 근거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방세계 얘기하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세계 구성의 관점에서 봐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불교 연구하는 사람들이 토마스 만을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읽으면은 이런 거 금방 간판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의 세계도 외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유기적으로 고찰하면 깊은 내부라고 말할 수 있다. 코스믹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우주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가이아 얘기죠. 어떤 탐구자는 꿈꾸듯이 대담하게 은하계 동물, 즉 살, 다리 및 뇌수가 태양계에서 구성되고 있는 우주 괴물에 관해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한스 카스토로프가 생각한 것처럼 궁극에 도달했다고 확신한 순간 모든 것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작은 생명 속에 우주가 깃들여 있고 우주에 또 작은 생명들이 깃들여 있죠. 그러면 어쩌면 그의 본성의 깊디 깊은 곳에 그 자신이, 또 다른 수백 명의 한스 카스토로프가 따뜻하게 몸을 감싸고 달 밝은 추운 밤에 고산 지역을 내려다보며 발코니에 누워 얼어붙은 손가락에다 상기된 얼굴을 하고 인문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인체의 생명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별들의 자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서로 죽이고 배제하고 할 일이 아니다. 착한 마음으로 선의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랑해야 한다는 게 막연하긴 한데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세계를 형성해 나가지 못하면은 인간의 세계는 파국이 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인훈의 광장의 세계라는 것도, 광장과 밀실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남쪽도 북쪽도 아니고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3세계도 아니고. 이 마야산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사랑과 선의의 세계로. 사랑과 선의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걸 아는 거죠.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여기 보세요. 수백 명의 다른 카스토로프가 나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죠. 이것도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자, 이 그림부터 보고 가시죠. 이 구스타프 아돌프라는 사람이 그린 발프루기스의 밤입니다. 더 후대 발프루기스입니다.
1862년에 발프르기스 밤인데 마녀들이 있죠. 마녀의 꿈이고 온갖 억압되었던 에너지들이 분출하는 축제입니다. 여기 보면 한 여성을 껴안고 있는 남성이 보이기도 하죠. 이 발프르기스의 밤은 파우스트의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거기 축제를 벌인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직접 언급을 해놔요. 그 파우스트의 발프르기스 밤을 참조해서 한 작은 챕터를 발프르기스 밤이라고 잡고 그날 클라우디아 쇼샤와 우리 한스 카스토르프가 사랑의 향연을 펼칩니다. 이게 억압됐던 모든 것이 분출하는 축제, 사육제의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민의 사랑이 따로 있고 무슨 사랑이 따로 있냐는 거죠. 이제 억압되어 있던 사랑에 분출되는 순간입니다. 여기 하략한 부분은 야해서 줄여버렸습니다.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사랑, 육체, 사랑, 죽음, 이 셋은 원래 하나야. 중요한 깨달음이죠. 이게 세템브리니와 이 나프타의 논쟁을 경유하면서 그리고 여기 발프르기스의 밤에 쇼샤 부인과의 사랑을 통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랄까요? 단절적인 비약의 순간에 이릅니다. 변주법적 비약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깨달음의 순간을 나아가죠. 그때 페퍼코른을 만나는 겁니다. 그 지점, 대단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의 향이 있고 난 다음에 눈 속으로 들어가고 스킬 타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 이제 자신이 나아가야 할 세상을 그리는 거죠. 여기 사랑은 육체, 사랑, 죽음이 원래 하나다. 그리고 육체는 병과 쾌락이고 육체야말로 죽음을 낳기 때문이지. 그래, 사랑과 죽음, 이 둘은 다 육체적인 것으로 거기에 이 둘의 공포와 위대한 마술이 있지. 시적이죠. 사랑과 죽음, 사랑이 죽음과 맞먹는다는 것은 사랑을 지독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포와 위대한 마술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죽음은 한편으로는 미심쩍고 후한무치하며 얼굴을 붉히게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주 장엄하고 존엄한 힘으로 시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진보보다 훨씬 더 존경할 만하지. 죽음의 얘기, 특히 여기에서는 그 자신의 사촌 요한 침슨의 죽음을 목격하죠. 그리고 저 뒤에 나프타의 자결 죽음, 또 여러 죽으면 요양원에서 죽으면 썰매 실어서 이게 내려보내죠. 그 죽음들을 보면서 이런 자신의 사유를 이 전개해 나갑니다. 여기 보면은 왜냐하면 죽음은 역사적인 것이고 고상함이자 경건함이고 영원함이며 신성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를 벗고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도 여기 육체, 사랑, 죽음이죠. 육체에 대한 사랑도 음란하고 난처한 성질을 띠고 있어. 육체는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며 피부를 붉게 물들이기도 해. 하지만 또한 육체는 숭배할 만한 위대한 영화이고 영광스러운 꽃이란 뜻이에요. 육체도 영화이고 유기생명의 기적과도 같은 형상이며 형태와 아름다움의 불가사의한 신성함이야.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에서 고질적인 게 정신과 육체, 그러니까 body and soul의 이분법이라고 그랬죠. 이 몸에 대한 폄하가 서양 사상에서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지속되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치고 나간 것들이 쇼펜하우의 철학이 있고요. 물론 뭐 멀리는 스피노자도 얘기하죠. 니체 와서 이제 몸 그리고 건강 철학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육체는 숭배할 만한 영화이고 유기생명의 기적과도 같은 형상이며 형태와 아름다움의 불가사의한 신성함이야. 이 몸만큼 신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몸에 대한, 인체에 대한 사랑은 이 역시 아주 인문적인 관심이며 세상의 온갖 교육학보다 더 교육적인 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D.H. 로렌스의 채털레이 부인의 연인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것도 문명 비판의 소설이거든요. 이 몸에 대한 깊이 있는 그 감각, 정말 섬세한 감각이 문명을 비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매혹적인 유기체의 아름다움은 화구나 그러니까 그림이나 돌 같은 그러니까 조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패성 물질, 그러니까 썩어가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숭고한 것일 수 있죠. 생명과 부패라는 열을 내는 비밀로 가득 차 있어.
자, 그럼 인체 조직이 불가사의한 대칭 구조를 봐 하면서 쇼샤 부인을 애무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야하니까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향연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 한스 카스토로프라는 이 공학도였다 그랬죠? 이 공학도가 삶의 심연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프타와 세텐브리니의 얘기에서 서서히 풀려나면서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기 시작하죠. 두 사람의 논쟁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장 과정들이 뚜렷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국의 예감인데 하나의 테마들로 묵다우리게 됐습니다. 이 성장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 한스 카스토로프가 두 사람을 통해서 특히 나프타와 그 세텐브리니를 통해서 이 파국을 예감합니다. 어쨌든 당신이 하는 말은 냉소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고매한 민주주의 노력을 당신은 정치적 수수로밖에 보지 않나? 이건 누구 말이겠어요?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고매한 민주주의 노력이니까. 세텐브리니의 말이죠. 세텐브리니는 인간의 이성을 믿어요. 믿고 인간이 합리적 이성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파국으로 몰고 갈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신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가요? 그런가요? 이 나치의 등장 보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역사가 살아온 과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우리를 봐도 그렇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중심리론이 얘기할 수도 있죠.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나요? 그걸 보시면은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텐브리니 낙관적 진보주의자예요. 갈 데 없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라고요? 나프타가 얘기합니다. 당신 나더러 그런 데서 이상주의나 경건함을 보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그건 이미 내동쟁이 처진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자기 보존 본능의 잔재가 마지막으로 미약하게 발버둥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성에 입각한 낙관적 진보주의,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 그거 다 깨졌다. 어림없다. 자, 영국의 국가정책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를 확보하려는 영국의 노력은 정당합니다. 이 사람은 모순적이에요. 이래저래.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나와 마찬가지로 이 에드워드 7세입니다. 1901년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죠. 1914년까지 영국의 왕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페테르부르크의 권력자들이 만주에서 겪은 치욕적인 실패를 씻어야 하고 국민의 시선을 혁명으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일용할 양식처럼 필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러시아의 팽창력을 유럽으로 돌리고 페테르부르크와 빈 사이에 잠들어 있는 이 빈 체제 중요하죠. 또 빈 체제는 1815년 얘기고 여기서는 빈은 이 오스트리아의 그 1차 세계대전이 촉발되는 지점이죠.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제국 사이에 잠들어 있는 라이벌 의식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인 것이다. 결국 인간이 도달할 곳은 전쟁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예언은 뭐 그대로 현실화되죠. 근데 이 부분은 1차 세계대전 후에 쓴 것이어서 그걸 감안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설의 심장부라고 일컬어지는 눈이라는 소절이 있다고 그랬죠. 눈이라는 소절의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에세이는 이 눈이라는 이 소절의 에세이는 다 두고두고 읽어볼만 합니다. 요것만 따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명문장입니다. 그리고 황홀할 정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도 이런 이반이 쓴 논문이 있는데 아주 악마적인 논문이죠. 그 논문과 맞먹습니다. 무게는. 근데 그 내용은 좀 다르죠. 스키를 타고 올라갔다가 눈보라에 휘말려서 어느 헛간 쪽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잠깐 뭐 환각인지 꿈인지 그런 상태에서 헤매다가 어느 비전을 봅니다. 이게 눈 속의 비전입니다. 문장이 아주 길어요. 길게 이어집니다. 부분만 보겠습니다. 나는 영혼 속에서 태양의 자식들과 생각을 나누고 태양의 자식들이 막 서로 어울려 노는 장면들이 원시적인 세계가 꿈속에 펼쳐집니다. 나프타나 세텐브리니의 견해는 물들지 않도록 하자.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발프루기스의 밤 이후에요. 이후에 이런 깨달음에 이릅니다. 저 두 사람의 교육자들이란, 교육자가 나오죠. 세템브르니와 나프타입니다. 그들의 논쟁과 대립 그 자체가 뒤범벅에 지나지 않고 싸움터의 혼란스러운 아우성에 불과해. 죽음의 모험은 삶 속에 포함되어 있고, 명언입니다. 죽음의 모험은 삶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모험이 없으면 삶이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인간의 상태가 신비로운 공동체와 미덥지 못한 개별 존재 사이에 있듯이 신의 아들인 인간의 본성은 그 한가운데, 모험과 이성의 한가운데 있다. 모험과 이성의 한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성을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긴장이죠. 팽팽한 긴장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고귀한 존재며 대립은 고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인간은 대립을 다스리는 주인이고 대립이란 인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대립보다 더 고귀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는 하나의 시를, 인간에 관한 꿈결 같은 시를 지었다. 쭉 시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시 같은 글이. 자, 여기 나오죠. 나는 이를 잊지 않을 것이며 선하게 살고자 한다. 나의 생각에 대한 지배권을 죽음에 넘겨주지 않으련다. 착한 마음씨와 인간의 본질이 이런 것이다. 착한 마음씨와 인간의 본질. 인간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본질은 이런 것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은 죽음에 대립하고 있으며 이성이 아니라 사랑만이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눈을 뜨라. 너의 다리와 팔이 여기 눈 속에 빠져 있다. 다리를 끌어당기고 일어나라. 자 보렴. 날씨가 얼마나 좋은가를. 이렇게 눈 속에서 깨달음에 도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습니다. 마지막에 치닫는 과정에서 페퍼코른이 등장하고 그리고 음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여기 연금술적 밀봉교육을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론도 길게 펼쳐집니다. 사랑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눈 장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페퍼코른의 모습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페퍼코른 후반부에 7장에 페퍼코른 그 플롯이 2개, 3개 정도 할당되어 있습니다. 여기 페퍼코른 얘기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교도 사제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의 현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약물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늘 땅에 다리를 딛고 있되 다른 세계를 꿈꾸는 또는 저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사람의 시그너처가, 그러니까 제스처의 그 요즘 말로 시그너처가 뭐냐면은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둥글게 말고 세 손가락을 창처럼 세우는 거라 그래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게 많아요. 마치 음의 반복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표현이. 이 손가락을 창처럼 지켜 올리고 포도주 같은 물컵을 쥔 다른 손은 팔을 떨면서 말했다. 아주 사제 같은 모습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 때문에 감정을 발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 종교적 의무입니다. 디오니소스적 형상이라고 그랬죠? 감정을 발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알겠습니까? 생명을 일깨우는 남자 힘입니다. 이 남자가 아니고 그냥 인간의 힘입니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감정은 여기 알겠습니까? 생명을 일깨우는 남자 힘입니다 이러죠. 이 사람 말이 자꾸 더듬거려요. 그리고 말재주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템브린이나 나프타처럼 논리정이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이 터져 나온 대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어요. 몇 부분만 빼고는. 생명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신성한 감정과 도치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 읽으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감동한 부분이 이 부분만은 아니지만은 신성한 감정과 도치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젊은이 부르는 거예요. 젊은이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느끼는 한 신성한 존재입니다. 이게 서양 철학 흐름에 대한 전면적인 전복이죠. 이건 니체가 바로 떠오르죠. 니체의 초기 작품 비극의 탄생에서 얘기하죠.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합일을 꿈꾸죠. 특히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복권이죠. 복권을 통해서 인간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니체의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문장. 인간은 신의 감정기관입니다. 신은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고 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복잡다단하고 무궁무진한 감정의 극히 일부분을 쓰고 말죠.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는 겁니다. 이 감정이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뭐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만은 그 숭고한 감정부터 저기 모멸의 감정까지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어요. 그 감정 중에서 우리가 겪는 경험하는 감정들은 되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죠. 적극적이고 이 심오한 감정들로부터는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작품들 읽는 게 이 감정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이 안테나를 잘 아주 고도의 안테나를 세우기 위한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읽는 게. 인간은 신의 감정기관이죠.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을 통해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단한 사제죠.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신의 위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예속성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에 대한 예속성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느낌을 갖기 위해서였다. 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감동적인가? 이러면 참 유감인데. 인간은 다름 아닌 신이 깨어나 도취된 생명과 결혼식을 치르는 기관입니다. 이게 뭐 성적 황홀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황홀경들이 있죠. 엑스타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적인 그 황홀경마저도 우리는 화폐로 소비해버리죠. 그걸 넘어서는 황홀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계적인 문학 작품들을 읽는 것도 황홀경의 또 다른 경험이죠. 어떤 음악을 듣는 것도 황홀경의 경험이죠. 또 뛰어난 예술작품, 미술작품 감상하는 것도 그렇죠. 또 자연의 경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황홀경의 한 측면이죠. 신이 느끼고 싶었던 것을 인간에게 느껴보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신이 내린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페퍼코린이 보기에는. 인간이 감정면에서 무기력하게 되면 신이 치우기 시작되며, 인간이 감정면에서 무기력해지면은 신은 치욕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이는 신의 남성적인 힘의 패배이고 우주적인 파국이며, 그러니까 인간이 감정이 다양하지 않을 때, 특히 여기 긍정적인 감정이겠죠. 다양하게 펼쳐지지 못할 때 이 우주적인 파국이 이를 것이며, 이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됩니다. 그는 포도주를 들이켰다. 마지막에 힘들었나 봐요. 포도주라 그러고 이 오타들이 막 나오네요. 뭐 이 정도는 우리 PD가 잘 마사지 해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페퍼 코린은 그 이교도의 사제처럼 얘기를 합니다. 니체의 향기가 가득한 문장입니다. 이 페퍼 코린의 말에도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신의 감정이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을 통해서 느끼고 싶어서였다. 신은 못 느끼니까.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신이 깨어나 도취된 생명과 결혼식을 치르는 기관이다. 하나의 올간이라는 거죠. 신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 자, 이제 마무리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음의 향연이 펼쳐지고요. 여기에서 카르미부터 시작해서 지옥의 오르페, 그죠? 그리고 겨울 나그네까지 많은 음악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음악 비평들을 읽는 것도 마해산을 읽는 또 다른 재미입니다. 그 중에서 보리수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는 이언 보스트리지라는 되게 바리톤이 많이 부르거든요. 이 겨울 나그네를. 근데 테너입니다. 테너인데 이언 보스트리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언 보스트리지는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테너가 됐어요. 독일 사람이 아니고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겨울 나그네에 대한 아주 수준 높은 해설서를 펴냈습니다. 이게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나그네를 처음부터 여기 이 빌헬름 밀러죠. 밀러의 겨울 나그네는 시를
슈베르트가 이 곡으로 옮긴 거죠. 옮긴 건데 대단히 그 뭐랄까요? 비탄에 젖은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보리수가 몇 번째 곡이죠? 8번째 곡인가 그렇죠? 여기에 이르면은 죽음을 꿈꿉니다. 보리수 밑에서.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보리수에서는 아주 서정적인 노래로 기억하죠. 근데 전체적인 노래를 다 들어보면은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이 노래는. 죽음의 예감이에요. 실제로 슈베르트가 일찍 그 결핵성 매독인가 이런 걸 병으로 죽죠.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 그러죠. 그 죽음을 예감하고 쓴 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가곡이 슈베르트가 널리 두 개죠. 겨울나그네하고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처녀인가요? 근데 이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처녀는 아주 경쾌해요. 경쾌한 데 비해서 여기는 아주 비장합니다. 그 죽음의 정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스 카스트로프의 참전의 그 비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음의 항의를 쭉 얘기한 다음에 보리수의 액센트를 준 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슬픕니다. 이건 조용할 때 이 포도주를 몇 잔 마시고 이 검열 장치를 푼 다음에 층간 소음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음량을 높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날 겁니다. 아마. 특히 보리수는 정말 슬픈 노래예요. 물론 뭐 풍향계 이런 노래는 되게 경쾌한 곡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그 죽음의 정서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여기 음의 향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소박한 주인공이 몇 년 동안 밀봉 교육을 받아 됐죠? 이제 안 어렵죠? 연금술적인 고양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양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의 중요성과 그 사랑의 대상의 중요성을 의식할 정도로 충분히 정신적인 세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랬다고 주장한다. 난. 이건 평범한 소박한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한스 카스토로프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보리수 가곡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하나의 전체 세계, 그것도 그가 사랑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세계를 뜻했다. 구텐나트, 인사하고 떠나잖아요. 첫 곡에서 떠나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 세계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세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가곡에 그토록 푹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세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가곡이 바로 보리수라는 겁니다. 보리수의 소설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의 기분이 감정세계의 매력, 그 가곡을 그토록 내적이고 비밀스럽게 통합한 보편적으로 정신적인 태도의 매력을 조금 더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의 운명이 지금과는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겨울나그네의 한 곡인 보리수, 또 전체를 들으면 더 좋고요. 보리수를 이언 버스트리지 버전으로 듣기도 하고 또 피셔 디스카우 버전도 있고요.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서 가사도 함께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마해산이라는 대작에 왜 마지막 부분에 보리수를 배치했는지 금방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한스가 마지막 전쟁터에서 읊조리는 노래도 보리수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쫙 잡히죠. 이제 파국의 청천벽력 같은 파국과 함께 우리의 한스는 전쟁터에서 쓰러집니다. 자, 지금까지 마해산을 정말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또 읽으면 또 달라 보일지 모르겠어요. 혹시 읽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읽지 마시고 군데군데를 찾아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전체는 윤곽을 잡았으니까 그럼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아까 로테 바이마르에오다 했죠? 원 제목은 로테인 바이마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마르의 로테죠. 요셉과 그 형제들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들도 정 못 읽으시겠으면 일단 사놓고 책꽂이에 꽂아 놓으시면 돼요. 대단한 인테리어가 됩니다. 그것도 현관 신발장 위에 들어오는 사람 모두 기죽게 딱 꽂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권이 넘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 영화는 부분만 있더라고요. 여기 찾아보니까. 근데 뭐 소설이 훨씬 나아요. 당연히 82년에 만들어진 독일에서 만든 영화를 하는데 만들었겠죠. 당연히 워낙 걸작이니까 부분 맞습니다. 이건 베네치아에서 죽음입니다. 이건 볼 수 있습니다. 루치아노 비스콘티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죠. 이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5번 교향곡 5번 사악장 음악을 정말 서정적이 아름답거든요. 그걸 함께 들으면서 보시면은 감동적일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구스타프 말러를 토마스 만이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동성애 코드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이게 미소년이죠? 응? 미소년입니다. 토마스 만 자신이 실제로 동성애에 결혼을 했는데 동성애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고 하죠. 엄격하게 양성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코드를 읽어도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오랫동안 벼르고 벼렀던 토마스 만의 마해산을 읽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참조하시면서 마해산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